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만성 피로죠. 이럴 경우에는 과로나 체력 고갈을 생각하게 되는데 온종일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이 중금속 중독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또 증상, 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흔히 이유 없이 피로하고 좀 나른하다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단순히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중금속 중독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속은 원래 고체인데 열 등에 의해서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금속 흉이라고 하는데 이 금속 흉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노출은 용적과 같이 고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비교적 원인이나 증상이 명확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저농도의 금속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 즉 피곤하고 나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금속 중에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진단을 위해서 의사의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고 나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잠을 조금 설치거나 해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중금속에 중독됐으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는 만성 피로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래 중금속은 그 중금속마다 증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납의 경우는 위장계통이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위장계통의 장애로는 식욕부진이나 변비나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계통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엄마가 수은 노출에 많이 되면은 세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임신 중에 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이 지연되고 인지 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중금속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납의 중금속 이제 중독이 됐을 경우 위장, 신경, 근육 또 중추신경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중금속에 중독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미세먼지에는 주로 어떤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있나요? 한국기질자원연구원에서 초미세먼지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카드뮴, 비소, 납과 같은 이제 중금속이 노출되어 있는데 함량이 꽤 높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미세먼지들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자동차의 매연이나 석탄이나 석유 원료가 연소될 때 발생되고 특히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가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는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는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어떠한 물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과 만나게 되면은 그 미세먼지에 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에 이런저런 중금속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금속 중에서 몇 % 정도가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연 속에 중금속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량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연구는 따로 없습니까? 미세먼지 속에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네. 아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는 미세먼지 속에 카드뮴 함량은 한 74% 정도 있었고 납은 42%, 아연은 54%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용해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흔히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속에는 여러 가지 좀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좀 중금속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중금속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흡연이나 간접 흡연에서도 중금속이 노출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수도관이 노후되었을 때, 쿠킹 호일에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캔 음료를 입에 직접 대고 마실 때 이럴 때 이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금속이 함유된 페인트 같은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이제 그 저가의 중국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런 학용품이나 가방 같은 데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환수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몸속으로 그 납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노출의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노후된 사실- 수도 네네. 네, 교수님, 그뿐만 더 말씀해 아니라 주시죠. 이제 생선 같은 것들을 먹을 때 수은의 노출도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과 식약처에서 임신부 중에는 그 큰 고기 생선은 섭취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또 네.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중금속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중금속 급성 노출 가능합니까? 중금속의 급속 노출은 보통 직업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상 생활 속에서는 급속 노출의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보다 신진대사가 빠르고 모든 기관이 그 미성숙하기 때문에 환경 노출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아이가 식욕이 부진하고 계속 보채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방문하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중금속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금속 중에 남농도가 3배 이상 높아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봤더니 그 시골 지역이었는데 아이가 그 모기장에 달려있는 그 납추를 사탕처럼 빨아먹으면서 납에 중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통은 급성 중독이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낮지만 어린이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게 알지 못하게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특수한 사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중금속에 좀 급성 노출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체내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앞서 뭐 피로감이나 불면증 이런 증상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중금속에 급성 노출이 되면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미나마타 이제 사건들인데요. 노출되면은 신경계 증상이고 그 신경계 증상은 후유증을 남기면서 평생을 갈 수가 있고 심하면은 암 발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농도로 노출될 경우에는 특히 태아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납의 경우에 매우 낮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장 발달이나 신경 인지 발달에 영향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체내 중금속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일반인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중금속은 혈액, 소변, 모발 이런 것 같이 생체 시료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 중에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간의 노출을 이제 그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생체 시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같이 그런 이제 노출이 직업적으로 되는 것에 그 중금속 노출에 대한 것들을 검진을 하는 그런 이제 과인데 그곳에 가면 직접 의뢰를 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른 그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이나 모발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그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B와 같은 것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녹차 성분에 있는 타닌과 같은 것들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촉진하는 그런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그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뭐 물이라든가 과일, 채소 이렇게 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금속 노출을 좀 피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작은 생활 습관으로도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노출원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흡연과 같은 것들에 노출될 수 있지 않도록 하고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면 중금속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줄일 수 있고요. 아까 그 캔 음료 같은 경우에 직접 마시지 말고 유리잔에 따라서 마신다면은 노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하였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양치질과 샤워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의 경우는 대부분 땀이나 소변, 대변과 같은 것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와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그 노폐물을 배출될 수 있도록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중금속은 소리 없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꼭 착용하고 또 물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